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병풍처럼 사방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달무리 마을이라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크고 밝게 비추어 마치 온 세상에 은은한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솟아오른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만은 밤낮으로 무거운 침묵과 알 수 없는 냉기에 휩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주인은 최참판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땅과 셀 수 없이 많은 곡식을 가진 마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해마다 쇳쌀이 가득 쌓여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고 담장 안에서는 사계절 내내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넘쳐나고 하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도 최 참판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기가 머무는 법이 없었으며 그의 눈빛은 언제나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고요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최 참판의 저 어두운 얼굴이 20년 전 그날 밤 조강지철을 매몰차게 내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20년 전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최 참판댁 안채에서는 날카로운 고성이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최 참판에게는 혼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살뜰히 돌보던 본처 윤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바다처럼 넓어 아랫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으나 안타깝게도 혼인 후 10년이 지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 최참판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최참판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그 틈을 타 교태롭고 욕심 많은 첩실매양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윤씨 부인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양은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로 최참판의 눈과 귀를 가렸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다며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양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이 들려오자 최참판은 이성을 잃고 윤씨 부인을 향해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던 그 밤 윤씨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매달리는 대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마당에 서서 안채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린 뒤 옷가지 몇 벌만 챙겨든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윤씨 부인이 쫓겨나고 매양이 안방을 차지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양이 낳은 아들 기석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최참판댁의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났고 매양은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채 하인들을 호령했고 곳간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는 쌀 한 톨 나가는 것까지 감시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최참판의 마음은 허전해져만 갔고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도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참판은 가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곤 했는데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쫓겨난 윤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마련한 작은 거처였습니다. 비록 몸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었지만 윤씨 부인의 삶은 기와집의 화려함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바느질거리를 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최참판 댁의 위세에 눌려 굽신거렸지만 속으로는 윤 씨 부인을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원래 귀한 그릇은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고 깨진 독은 아무리 금으로 때워도 물이 새는 법이라며 윤 씨 부인의 기품과 매양의 경박함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을 내친 남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안녕을 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감동하여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반면 첩실 매양이 낳은 아들 기석은 최참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어려서부터 매양의 치마폭에 쌓여오냐 오냐 자란 탓에 버릇이 없고 참을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글공부보다는 읍내장터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것을 더 좋아했고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하대하여 원성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최참판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꾸짖었지만 그때마다 매양이 달려와 아들을 감싸고 도는 통에 제대로 된 훈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최참판은 사랑방 문을 열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탐스럽게 열린 감들을 바라보던 그의 머릿속에는 문득 20년 전 윤 씨 부인이 정성스레 깎아주던 곶감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가을이면 껍질을 얇게 깎아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아 놓고 겨울밤 출출할 때면 하얀 분이 핀 곶감을 내어오곤 했었습니다. 그 맛은 달콤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이었는데 지금 매양이 내어오는 음식들은 기름지고 화려하기만 할 뿐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헛헛함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옛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매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탕약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최참판의 안색을 살피는 척하며 넌지시 아들 기석의 혼사 문제와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기석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고 곳간 열쇠와 땅 문서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최참판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은 매양의 재촉에 미간을 찌푸리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기석은 아직 집안을 이끌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릇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낯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기석의 모습을 아무리 겹쳐보려 해도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성품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묵직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매양은 집요하게 기석을 추어올리며 최참판의 의구심을 애써 외면하려 들었고 그럴수록 최참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밖 초가집에 사는 윤 씨 부인은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마디가 굵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잔잔한 호수를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기품 있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며 원망이나 분노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국화꽃을 다듬으며 불어오는 바람 속에 섞여 있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곁에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이웃집 소녀 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윤 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를 배우러 드나들며 말벗이 되어주곤 했는데 어느 날 분이가 읍내 장터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최참판댁 도련님 기석이 읍내 기생집에서 큰 돈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아무런 말 없이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참판댁 안에서도 늙은 집사 강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최참판의 선친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하인으로 20년 전 윤 씨 부인이 쫓겨날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강노인은 매양이 들어온 후 집안의 법도가 무너지고 기석이 방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감히 주인에게 직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양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노인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달무리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 기와 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창백한 빛을 비추자 집안은 더욱 고요하고 적막해졌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던 최참판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과 명예가 과연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인지 아니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내쳤던 아내의 뒷모습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첩실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거세지고 창호지 문은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참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잠겨있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이 집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면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고뇌와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윤 씨 부인은 호롱불 아래서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배틀 소리는 규칙적으로 방안을 울리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배를 짜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나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마을에 그리고 최참판 댁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임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 또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안방에서 비단 금침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석에게 최참판의 인장을 몰래 가져오라고 시킨 일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최참판을 속여왔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불안한 마음에 몸을 뒤척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략을 머릿속으로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시각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읍내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참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칠 것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주모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기석의 방탕한 생활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최참판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달무리 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안개는 기와집과 초가집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감싸 안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연들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의 높고 견고한 담장 너머에는 탐욕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었고 윤씨 부인의 낮은 울타리 안에는 인내와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이제 곧 그 끈이 끊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매듭으로 이어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최참판댁 지붕 위에 머물렀던 달빛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최참판댁의 견고한 성벽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릴 것인가? 달무리 마을의 고요한 아침은 그렇게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품은 채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까치는 최참판댁 쪽을 향해 목청껏 울어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지만 오늘 까치의 울음소리는 어쩐지 구슬프고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경고하는 듯하기도 했고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담장 너머로 번지는 수상한 소문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무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큰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희뿌연 새벽 안개를 헤치고 하나둘씩 모여든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밤새 굳어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맑은 물을 길어올리는 두레박 소리와 찰박거리는 빨래 소리 사이로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단연 최참판댁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도련님 기석의 기행과 안주인 행세를 하는 매양의 서슬퍼런 위세는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가장 좋은 횟감이었습니다. 하나나기 빨래 방망이를 힘껏 내리치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댁 도련님은 심은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른 것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에 옆에서 채소를 다듬던 다른 아낙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최참판 어른은 걸음걸이 하나에도 선비의 기품이 흐르고 눈빛이 서리빨 같으면서도 인자함이 있는데 기석 도련님은 어찌 그리 눈매가 뱀처럼 사납고 행동이 가벼운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기석이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최참판을 닮은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가문의 남자들은 대대로 귓불이 도톰하고 콧날이 둥그스름한 것이 특징이었으나 기석은 귀가 얇고 코가 뾰족하여 전혀 다른 핏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연기처럼 피어올라 담장을 넘고 지붕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참판댁 안채에서는 매양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비단 보료를 어루만지며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최참판에게서 곡간 열쇠와 땅 문서를 받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매양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하나둘 잡히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그리고 최참판이 딴 마음을 먹기 전에 아들 기석을 확실한 후계자로 앉혀야 한다는 조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거울 속에서도 번들거렸고 붉게 칠한 입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처럼 앙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매양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기석의 방으로 건너가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술 냄새를 풍기며 늘어지게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면서도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기석을 깨웠습니다. 얘야, 해가 똥구멍까지 떴다. 언제까지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살 셈이냐. 내 아버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너는 어미 속 타는 줄도 모르고 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매양의 잔소리에 기석은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 앉아 하품을 쩍 하고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또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늙으시면 재산은 다 외아들인 제 것이 될 텐데 뭘 그리 안달복달하십니까? 기석의 안일한 태도에 매양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마을 밖 초가집에 사는 그 여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고 네 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다. 오늘 내가 네 아버지한테 문서를 달라고 할 테니 너도 옆에서 거들어라. 네가 이제 철이 들어 집안일을 돌보겠다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다. 매향은 기석에게 새비단 옷을 입히고 갓을 씌워주며 최참판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눈은 여전히 멍하니 허공을 맴돌 뿐이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주막에서 만난 기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참판이 붓을 들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붓끝은 자꾸만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장부에는 해마다 불어나는 재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양과 기석의 실랑이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한순간의 욕망과 오판으로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팽마루로 나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는 변함없이 푸르렀지만 집안의 기운은 날이 갈수록 탁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매양이 곱게 차려입고 기석을 앞세워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얼굴 가득 교태로운 미소를 띠고 최참판에게 다가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아침 문을 여쭙니다. 기석이가 오늘따라 일찍 일어나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매양은 기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고 기석은 마지못해 엉거주춤 절을 올렸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술에 찌든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매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기석이가 이제 나이도 찼고 장가갈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제 구실을 하려면 집안 살림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릴 줄도 알아야지요. 그러니 이제 곡간 열쇠와 논밭 문서를 기석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칠 테니 걱정 마시고요. 매양은 마치 기석을 위한 일인 양 포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재산을 하루빨리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최참판은 묵묵히 차를 마시며 매양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매양의 초조함은 더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참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기석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기석아, 네가 만약 이 집안의 재산을 맡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석은 당황하여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매양이 옆에서 입을 달싹거리며 답을 알려주려 했지만 최참판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석은 우물쭈물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읍내에 나가 더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더 많이 부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요. 기석의 대답은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조상을 모시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덕목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다. 내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최참판의 거절에 매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기석은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석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홀로 남겨진 최참판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기석은 집을 뛰쳐나가 곧장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낮부터 술집에 들어가 독한 술을 퍼마시며 주모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이야. 내가 곧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을 텐데 감히 나를 무시해? 기석은 술상을 뒤엎고 그릇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망나니가 최참판댁 아들이라니 말세로다 말세야.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아무래도 수상해. 저 성품이 어찌 선비 집안에서 나올 수 있겠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기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최참판 댁의 늙은 집사 강노인은 장터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석의 난동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최참판을 모시며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석이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주인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강노인은 조용히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최참판은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날이 강가놈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최참판은 반가운 마음으로 강노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강노인은 방에 들어와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감히 여쭙기 황송하오나 요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셨는지요? 최참판은 짐작 가는 바가 있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였으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행실이 날로 거칠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으니 이는 단순히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강노인의 직언은 최참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최참판이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려 했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 또한 내 자식이지만 낯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닐세. 허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어찌 지엄이와 자식을 의심할 수 있겠나. 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싹 됐다면 뿌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곳간 열쇠를 내어주는 것은 나중 일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옵소서. 강노인의 충심 어린 조언에 최참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매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노인이 최참판과 독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노인의 말이
하나하나 귀에 박힐 때마다 매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비틀어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기어이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는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매향은 숨소리를 죽이며 뒷걸음질 쳐 물러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더욱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매향은 불안감에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20년 전 떠돌이 장사치와의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를 최참판의 아이로 속여 들어왔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기석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엣 가시 같은 강노인을 집안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참판댁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매향은 아침 문안을 온 강노인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노인, 나이가 들면 귀도 먹고 눈도 어두워진다는데 이제 그만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괜히 집안일에 참견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걸세. 매향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대꾸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 집안의 귀신이 될 때까지 제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바른 말이 듣기 싫으시다면 귀를 막으실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합니다. 강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매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노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최참판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향은 읍내에 있는 심부름꾼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돈주머니를 건네며 누군가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매향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웬 낯선 떠돌이 보부상이 술에 취해 최참판 댁의 예리하기를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부상은 자신이 20년 전 이 마을을 지나갔으며 그때 기묘한 일을 목격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최참판 댁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사는 초가집에도 이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윤 씨 부인에게 읍내 이야기를 전하자 윤 씨 부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갯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곧 비가 쏟아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가야 하며 억지로 맞추려 하면 탈이 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를 떠올리고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최참판 댁의 담장안과 밖, 그리고 마을 장터와 우물가, 그 모든 곳에서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방탕함은 도를 넘었고 매향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으며 최참판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열쇠를 쥔 낯선 이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달무리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그 보부상이 품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에는
어떤 진실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최참판댁 사랑채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며 깜박거렸습니다.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가 달무리 마을의 온기를 앗아가던 어느 날 밤, 최참판댁 사랑채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식음을 전폐하던 최참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의원을 부르러 달려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이 소란 속에서 유독 침착함을 잃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매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 도착하여 최참판에게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는 동안에도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며 하인들의 입단속을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매양은 최참판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참판이 병석에 눕자 매양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며 집안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의 안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고 심지어는 문중 어른들의 문병조차 정중히 거절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사랑채 주변에는 매양이 심어놓은 건장한 하인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독한 탕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인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양은 탕약 그릇을 직접 들고 사랑방에 드나들며 의식인 몽롱한 최참판의 귓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최참판을 모셔온 늙은 집사 강노인은 이러한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주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몇 번이나 사랑채 진입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매양의 하인들에게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강노인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사랑채의 지붕을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매양이 최참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인장과 중요 문서들을 탈취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마음은 타들어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강노인은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 마을 밖 초가집에 계신 윤씨 부인에게 알리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사랑방 안에서는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는 매양이 자신의 머리맡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양은 최참판이 잠든 줄 알고 서랍과 반다지를 뒤지며 곳간 열쇠와 땅 문서가 들어있는 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다급했고 거친 숨소리에는 탐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그 모습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며 지난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눈으로 사람을 잘못 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매양은 아무리 찾아도 중요한 인장이 보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물건을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도 못하는 게 분명해. 기석이 몫으로 남겨둬야 할 내 재산을 이대로 뺏길 수는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최참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참판은 매양이 자신을 지아비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물을 탐하여 곁에 머물렀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이불 속에 숨겨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정신만은 놓지 않으려 했으며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달무리 마을 장터의 주막은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며칠 전부터 마을을 떠돌던 낯선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온갖 물건을 팔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장돌뱅이였는데 술이 몇 순배 돌자 얼큰하게 취해 본물 터지듯 옛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은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20년 전 자신이 목격했던 기가 막힌 사연을 읊어댔습니다. 내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지.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산 너머 주막에서 만난 만삭의 여인 말이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자 보부상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이 반반하고 눈웃음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이미 배가 남산만해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았어. 헌데 그 여인이 술김에 하소연하길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곤란하던 차에 돈 많은 호구 하나를 물어 팔자를 고치러 간다고 했단 말이지.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보부상은 탁자에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근방 제일 가는 부잣집에 첩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어. 시기를 따져보니 딱 맞아 떨어지더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인상차게와 시기가 최참판댁에 매양이 들어왔던 때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양이 들어온 지 7달 만에 낳았다는 아들 기석이 칠삭둥이 치고는 너무나 우람하고 건강했다는 옛 기억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에는 최참판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맞춰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그럼 기석 도련님이 최참판댁 핏줄이 아니란 말인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던진 말은 순식간에 주막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보부상의 이야기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달무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쑥덕거렸고 밭을 갈던 농부들도 쟁기를 놓고 모여 앉아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기석이 보여주었던 망나니 같은 행실과 최참판 가문의 점잖은 가풍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고 똥물에는 파리가 꼬인다는데 매향의 근본 없는 행동이 결국 사단이 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끄트머리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씨 부인을 돕던 아이분이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안고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 윤씨 부인은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보부상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윤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의심이 낯선 타인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반다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반다지를 여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비단 옷감과 낡은 서책들, 그리고 쫓겨나던 날 챙겨나온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속에는 최참판과 혼례를 치르던 날 받았던 사주단자와 매양이 들어오기 전 달마다 기록해 두었던 집안의 대소사가 적힌 일려가 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일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매양이 최참판 댁에 들어온 날짜와 기석이 태어난 날짜, 그리고 보부상이 말한 시기를
꼼꼼히 대조해 보았습니다. 당시 매양은 아이를 칠삭둥이라 우겼지만 윤 씨 부인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손톱과 발톱이 완전히 자라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파 경험이 많았던 동네 할머니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인력 귀퉁이에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매양이 들어오기 직전 읍내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낯선 남자가 매양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윤 씨 부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거짓된 핏줄로 인해 더럽혀질 조상의 재단과 가문의 명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남편을 구하고 뒤틀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갈한 옥색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한편 최참판 댁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최참판이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기석을 불러들여 억지로라도 인장을 받아내라고 닥달했습니다. 기석은 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로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매양이 뒤에서 쿡쿡 찌르는 바람에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저에게 다 넘기세요. 그래야 편안히 눈을 감으실 거 아닙니까? 기석의 패륜적인 말에 최참판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참판은 떨리는 손을 들어 기석을 가리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호통을 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양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참판의 베개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최참판이 저항하려 몸부림쳤지만 병든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여자의 악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매양의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매양이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사랑채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건장한 마을 청년 몇 명이 함께 들어와 매양과 기석을 에워쌌습니다. 강노인은 매양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주인이 병석에 누워 계신데 도둑질이라니. 이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매양은 갑작스러운 강노인의 등장에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내 물건 내가 챙기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매양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주인이라 하셨습니까? 천지신명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거늘 어찌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을 망치려 드십니까? 강노인의 말에 기석이 발끈하여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사랑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고함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누워있던 최참판은 이 기막힌 광경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강 노인의 충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그들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쪽진 머리에 단정한 옥색 한복을 입은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달빛처럼 고요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랑채 앞마당에 서서 소란스러운 방안을 향해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을 멈추시오. 이 집안의 법도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짓말처럼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매양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기석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고 강 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마당으로 달려나가 윤 씨 부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소인이 죽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강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눈길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채 계단을 올라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챙겨 나갔던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거짓을 밝혀낼 진실의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윤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병석에 누워있던 최참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향은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이 낱낱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 최참판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굽은 것을 펴고 어두운 것을 밝히려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매양 앞에 조용히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자네가 품고 있던 그 아이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 하늘과 땅 앞에 솔직히 말해보게나. 윤 씨 부인의 차분한 일갈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매양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랑채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펼쳐놓은 낡은 보자기와 그 안에 담긴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억눌려 왔던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열린 문틈으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마당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윤 씨 부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감도는 가운데 윤 씨 부인은 떨림 없는 손길로 인력의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20년 전 매양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짜가 먹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인력을 보시게.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은 동지가 지나고 며칠 되지 않은 날이었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날은 그 다음 해 칠석 무렵이었지. 자네는 그때 아이가 칠삭둥이라며 몸조리를 핑계로 아무도 방에 들이지 않았네. 허나 내 기억 속에 그날 아이의 울음소리는 결코 달을 채우지 못한 아이의 소리가 아니었네. 윤 씨 부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사랑방의 대들보를 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매양을 향해 좁혀져 갔습니다. 매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여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주워온 종이 쪼가리를 들이대며 생사람을 잡으려 드는가. 내 아들은 하늘이 내려준 최참판댁의 귀한 자손이야.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매양은 윤 씨 부인에게 달려들 기세로 몸을 일으켰지만 곁에 서 있던 강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매양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매양의 악다구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또 하나 적어둔 것이 있네. 자네가 들어오기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웬 사내가 자네 인상착의를 대며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어둔 것일세.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으나 이제와 보니 그것이 화근의 씨앗이었던 계집. 윤씨 부인의 말에 매양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찾아 헤매던 그 사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양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기석의 진짜 아비에 관한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소, 내가 며칠 전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가 딱 그 짝이요. 그 떠돌이 보부상이 말하길 만삭인 여자가 돈 많은 집에 들어가 팔자를 고치겠다고 했다지 않소.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매양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진실의 화살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석은 멍하니 서서 어머니 매향과 윤씨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방탕하게 지냈을지언정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내밀지 증거들과 어머니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기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최참판댁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주저앉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석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다, 기석아, 저들이 우리 모자를 모함하는 거야. 재산이 탐나서 저러는 거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매양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는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추악한 욕망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기석은 어머니의 품을 뿌리치며 원망 섞인 눈으로 매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팔아매고 망쳐왔던 것이 다름 아닌 어머니의 거짓된 욕망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병석에서 지켜보던 최참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회한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내쳤던 아내가 이토록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집안을 바로잡는 것을 보며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참판은 있는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강 노인이 재빨리 다가와 주인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최참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최참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양과 기석을 가리켰습니다. 내 눈이 멀어 너희를 들였으나 이제라도 하늘이 굽어 살펴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머물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너희가 탐했던 재물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최참판의 축객령이 떨어지자 매양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참판의 이불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나리,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저희 모자를 내치시면 길바닥에서 죽으란 말씀입니까? 매양은 바닥에 머리를 죄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구겨지고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은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동정심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각 노인이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하인들이 들어와 매양과 기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석은 저항할 의지조차 잃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나갔지만 매양은 문지방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안방마님이다. 이 집은 내 아들 거야.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하인들은 그녀를 가차없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매양과 기석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인과응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매양은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진보다리 하나를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매양도 결국 체념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첩사리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향과 기석이 떠나고 난 최참판 댁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차갑고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맑은 공기가 채워지는 듯한 평온한 정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소란은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깨끗한 물을 길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하인들은 안도감에 찬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밝히고 마당을 쓸었으며 안방과 사랑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매양이 남기고 간 화려한 가구와 집기들은 모두 창고로 치워버리고 윤씨 부인이 쓰던 소박하고 정갈한 물건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의 냄새이자 사람 사는 집의 온기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젖은 수건을 들고 최참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식은땀을 정성스레 닦아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최참판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면목이 없소. 내가 눈이 멀어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리오. 최참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을 들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이 지나간 일은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집안은 제가 예전처럼 살뜰히 건사하겠습니다. 윤씨 부인의 말에는 원망이나 비난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아비를 향한 연민과 가문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내의 넓은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노인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둥근 달이 최참판댁, 기와 지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집안의 안정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무리 마을에는 맑고 청명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도 경쾌했습니다. 거봐, 내 뭐라 했어. 사필귀정이라고 결국 바른 것이 이기는 법이야. 윤씨 부인 참 대단하시지. 나라면 머리끄덩이라도 잡았을 텐데 어쩜 그리 점잖게 해결하시는지. 사람들은 윤씨 부인의 덕을 칭송하며 최참판댁이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최참판댁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을 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앉아 하인들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 마치 지난 2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채 한마루에는 최참판이 강노인의 부축을 받아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윤씨 부인은 채쌀로 지은 하얀 밥과 정성스레 끓인 맑은 국을 상에 올려 사랑채로 들고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은 소박하지만 정갈했고 그 안에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뜨니 구수한 밥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맛있소, 참으로 맛있소. 최참판은 밥알을 씹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묵묵히 곁을 지키며 남편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들이 날아와 깍깍 울어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 울음소리가 무척이나 반갑고 흥겹게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딸랑딸랑 맑은 소리를 내며 집안의 평화를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최참판댁의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거짓은 물러가고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달무리.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마음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최참판댁은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강노인의 충심이 지켜낸 이 집안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만이 비칠 것임을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달무리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최참판댁 담장 너머로 뻗은 매화 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자리에 찾아온 것은 비단 계절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평화였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집안의 질서가 다시금 제자리를 잡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의 곡선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려 마당 가득 온기를 채우자 집안 곳곳에서는 생기 넘치는 활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한 몸가짐으로 집안을 살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후 최참판댁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장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옛 가구들이 놓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매양이 어지럽혀 놓았던 곳간을 정리하고 먼지 쌓인 조상들의 제기를 꺼내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집안에 서려있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정기를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도 안방마님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저절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최참파는 아직 걸음걸이가 다소 느릿했지만 안색만큼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사랑채 깻마루에 나와 앉아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헛기침을 하며 호령했을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부부의 정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최참파는 따뜻한 봄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생이라도 아내에게 속죄하고 올바른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참파는 윤씨 부인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윤씨 부인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를 권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그윽한 향기가 방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최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너무나 긴 고통을 주었소. 2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춥고 외진 곳에서 보내게 했으니 내 죄가 하늘에 닿아 씻을 길이 없구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씨 부인은 찻잔을 잡은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원망 대신 차분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부부란 본래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나리의 허물이 곧 제 허물입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집안을 잘 건사하지 못한 탓도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나눌 수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만 생각하며 사시지요. 윤씨 부인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심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최참파는 아내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윤씨 부인은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매양과 기석의 행패로 인해 상처받았던 민심을 달래고 최참판댁이 다시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돌아왔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지시에 따라 곳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쌈쌀과 고기, 떡과 과일이 풍성하게 준비되었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솥뚜껑을 걸고 전을 부치며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335 최참판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잔칫날 최참판댁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문 앞까지 나와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시고 가십시오. 그녀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야 마을에 해가 뜬 것 같습니다. 암요, 마님이 계셔야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요. 사람들은 윤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앉은 최참판에게도 마을 어른들이 다가와 술잔을 권하며 예정을 나누었습니다.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술잔을 기울이며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양이 있을 때는 돈을 노리고 모여든 아첨꾼들만 가득했으나 지금은 진심으로 이 집안의 안녕을 비는 순박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쌓인 곡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참파는 윤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쯤 윤씨 부인은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가난한 이웃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나 아이가
많은 집에는 더 넉넉히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감마님 댁 안방마님은 다르다니까.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마을 사람들은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채 훈훈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달무리 마을의 모든 집에서는 최참판댁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집안의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 최참판댁에는 다시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막이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었습니다. 늙은 집사 강노인은 마당을 쓸며 혼자서 싱글벙글 웃곤 했습니다. 이제야 죽어서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생겼어. 우리 마님이 계시니 이 집안은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을 게야. 강노인은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라도 손볼 곳은 없는지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지 않았고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한편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던 최참판은 문중 어른들과 상의하여 먼 친척 조카 중 성품이 어질고 총명한 아이를 양자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핏줄에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덕망 있는 아이를 데려와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 또한 이 결정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양자로 올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날을 상상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양자로 들어올 아이가 최참판댁에 도착했습니다.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최참판과 윤 씨 부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를 다하여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에 최참판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윤 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니 마음 편히 지내거라. 양자가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참판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고 안채에서는 윤 씨 부인이 아이에게 줄 간식을 만드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아이를 가르치며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열정을 되찾은 듯했고 윤 씨 부인은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뒤늦게나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도련님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게지.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최참판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윤 씨 부인의 얼굴에도 고운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달무리 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들이 반질반질 윤기를 내며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한 폭의 정물화처럼 고요했습니다. 부인, 저 달을 보시오. 참으로 밝지 않소? 최참판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요.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난날의 시련을 빗대어 하는 말임을 최참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했습니다. 최참판댁 사랑방과 안방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불안이나 근심의 불빛이 아니라 가족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행복의 불빛이었습니다. 양자 아들이 읽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 국을 끓일 멸치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소소한 일상이 모여 최참판댁의 하루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밤에 최참판댁 앞을 지날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저댁이 편안하니 우리 마을도 편안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달무리 마을은 이름처럼 둥글고 환한 달빛 아래 거짓 없고 다툼 없는 평화로운 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욕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만이 단단한 알곡처럼 남았습니다. 최참판과 윤씨 부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달무리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지요.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둥근 달이 떠 있지 않나요? 만약 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둥근 달 하나를 띄워보세요. 그 달빛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최참판댁 갯마루에 앉아있는 노부부의 평온한 미소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달무리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온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듭니다. 최참판 댁대문 빗장이 단단히 걸리고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면 우리네 이야기도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 편안히 쉴 수 있는 밤, 여러분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